제가 잠깐 사담을 하나 하자면 저희 증조할머니 100세쯤 돌아가셨고요. 저희 할머니도 아직 살아계십니다. 100세 넘기셨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사실 현실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후 준비는 그런데 든든히 돼 있을까요? 아침부터 너무 무서운 얘기인가요? 이게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데 이게 잘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해서 얼마가 필요할지 또 언제부터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비가 좀 촉촉하게 내리는 것 같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축축합니다. 아, 축축. 축축해요. 촉촉하고 축축은 양이 좀 다른데. 아니, 이제는 봄비가 아니라 네. 여름에 들어가는 기분의 비인 것 같아요. 딱 더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은데 근데 비가 좀 많이 내려줘야 산불도 안 나고 나무도 잘 자라고 할 테니까. 그래요. 굳이 비 얘기 왜 꺼냈느냐. 오늘 네. 저녁부터 비가 제법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강우량이 제법 될 것 같고 바다에서도 파고가 좀 높을 거라고 하거든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은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최근에 20, 30대 뭐 40대까지 포함해서 조기 은퇴를 했다. 한다. 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대부분 그쪽일 텐데 소위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예. 아 나는 벌써 플렉스 한다. 네. 난 쓰면서 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몇 살까지 열심히 일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60세. 60세. 네, 60세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40년은 나는 자신 있다. 40년. 그렇죠. 그래요. 우리 소장님은 60세를 보신다고 했는데 네네. 60세에 내가 은퇴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한 은행에서 어떤 보고서를 봤더니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노후에 든든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면 걱정이 없죠. 그렇죠. 일단은 네. 그 설문조사를 한 내용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이게 전국 만 20세에서 64세 경제활동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41.5세부터는 은퇴하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된 40대는 한 15%, 나머지 85%는 노후 준비 안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응답을 한 겁니다. 이건 누가 평가를 해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노후 준비를 못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더니 40대에서 57% 정도가 부모님 혹은 자녀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데 힘을 쓰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할 여력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사실 현재 부담하는 지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도 물가도 오르고 소비 지출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더 불안할 것 같다라고들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상대적으로 지금 마음이 단출한 편인데 네. 사실은 그래서 예. 40대 절반 이상이 은퇴하고 나도 나는 돈 계속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40대의 57%가 난 65세 전에 은퇴를 예상하지만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지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넘긴 65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이제 70세 넘어서도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응답한 게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답변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50세부터 64세 그러니까 정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답한 분이 좀 계시긴 하셨거든요. 네네, 이런 계시긴 분들은 자산이 되게 많은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글쎄요. 되게 많다라고 하는 기준이 점점점 이제 바뀌어오고 있어요. 예전에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면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10억 정도 있으면 총 자산이 10억 정도 있으면 정말 부자다. 집도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10억 가지고는 서울에 집 한 채 사기도 어렵다. 그리고 현금 자산으로 충분히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자에 대한 기준들도 숫자가 더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재무적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그 18%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의 총 자산이 10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고 준비가 반면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분들의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2.4배 정도 나는 거죠. 이 자산들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뭐 예상하시다시피 대부분 네. 이제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습니다. 8억 5천 정도가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고 금융 자산은 1억 6천만 원 정도, 뭐 기타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재무적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을 비해서 모든 항목에서 이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2배 이상 더 금액이 많은 걸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소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 현장에서 컨설팅 되게 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올스탑하고 있긴 한데 저는 네. 이런 조사 결과라든가 응답 결과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휘둘렸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이분들을 평가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은근히 많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조금씩 보완만 한다면 다들 지금 저 아까 100세까지 네. 살아계신 할머니 노후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40년 전에 여쭤보면 전 잘 돼 있어요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할머니는 아마 그때 질문을 드렸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구남매요. 잘 되어 있으시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때까지는 예. 노후 대책이 자식인 경우가 그렇죠. 많았어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든 사실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노후 준비가 막연하고 두려운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알아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생각 외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다. 걱정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생각외로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그런가? 자,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네. 대략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것들도 뭐 각종 경제연구소라든지 네.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주기적으로 발표를 해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매월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면 은퇴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발표는 하는데 절대 이거에 흔들리지 마셔라. 겁먹을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연구소에서 적정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만 살더라도 30년 동안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10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이 지금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없는 돈이 60세에 가서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내 노후는 이제 어떻게 망했나? 는 아니거든요. 괜히 그런 거에 겁먹어가지고 야, 난 이제 노후 준비 저축이고 뭐고 다 연금 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지금 생활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은퇴 초기의 생활비일 수 있는 겁니다. 은퇴한 이후에 60세에서부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생활비는 감소해요. 그리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급감하고 필요한 생활비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 역전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뭐 국민연금공단이든 어떤 민간 경제연구소든 굉장히 높은 수치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제가 지나치게 가졌나? 저는 주말에 굉장히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 무슨 계산법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자기계발서, 은퇴준비서 이런 거 보면 무슨 법칙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컨대 25배의 법칙, 4%의 법칙 이건 뭐예요? 이게 은퇴를 하려면 좀 일찍 은퇴를 하려면 25배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1년 생활비의 25배를 모아놓고 은퇴를 하게 되면 생활비 걱정은 없다. 보통 25배 준비하면 누구나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25년치 연봉인데 25년치 연봉을 준비하고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 연 4%의 수익만 내더라도 뭐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하는 게 미국 트리니티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의 논문에서 나온 얘기래요. 그런데 글쎄요, 그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숫자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는 것과 실제 생활은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현금 쌓아놓고 생각을 하려면 우리는 25배 연봉을 모을 수나 있을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신 다음에 60세에서 70세까지는 사회생활이 왕성하기 때문에 돈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은퇴하기 직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자녀들 결혼할 때 혹은 아는 지인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경조사비라든가 뭐 누구 돌아가셨으면 내야 될 이런 것들 부조금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회생활이 왕성한데
자녀들 결혼하고 독립하고 나서 이제 두 분이서 생활하거나 한 분이서 생활하게 되면 생활비도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때 즈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될 건 사실은 어느 구간이냐 하면 대략 55세에서 60세 정도, 내가 정년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에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와야 될 그 나이부터 공적연금이 나올 때까지, 요때까지 생활비가 매월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좀 치밀하게 계산해서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뭘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차츰차츰 줄여나가면 다들 노후 생활에 큰 문제 없이 생활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소위 연금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구간이죠. 그렇죠. 그 구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빚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크레바스라는 게 빙하가 녹을 때 그 틈에 생기는 그 깊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골짜기를 어떻게 탈출할 거냐, 요 계획을 세워두면 든든하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래요? 그러면 그 골짜기는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나이대부터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2030 세대에서는 노후 준비라고 해봐야 굉장히 먼 미래거든요. 이때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예전에 부모님들이 야 연금 같은 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해라 네. 이런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왜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판매되던 연금들은 기본적으로 주는 이율 자체가 한 6에서 7% 정도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소한 우리 이 정도는 드릴게요. 왜? 아유 설마 지금 이율이 10%가 넘는데 이게 그 밑으로 떨어지겠어라고 생각해서 보험사들이 만든 이율이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지금은 많이 바닥이 났죠. 그때 당시에 연금 상품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해야 복리 효과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래오래 살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서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들의 금리가 뭐 최저 보증 이율 따져봐야 뭐 1%, 1.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긴 장기 상품으로 돈을 묶어뒀다가는 내가 중간에 뭐 결혼을 하거나 차를 사거나 혹은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를 하는 건 특별히 어떤 수단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저축 모든 행위가 다 노후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를 사려고 모으는 돈이나 뭐 결혼하려고 모은 돈이나 아껴가지고 돈을 모으는 그 행위 자체가 전부 다 노후 준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짜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발상의 전환을 하니까 네. 약간 개안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면 저도 신문 기사가 기억이 나네요. 90년대 후반 이럴 때 보면 네. 경제면 톱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금 적금 금리 7%대 진입. 이 정도 금리 가지고 본전 찾을 수 있나. 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두 자릿수 이자를 받으시다가 앞에 그 일자가 사라졌을 때 그 심리적 박탈감. 그때 그걸 토로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연금 저축의 법칙이 사라졌다. 그러면 연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소액으로라도 하는 건 좋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상품들 이런 것들은 납입하는 금액 대비 한 16.5% 최대 세액 환급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너무 넘치지 않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소득세를 90%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 환급금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것들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이나 뭐 IRP, 뭐 노란우산공제 같이 나라에서 노후용으로 만들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 먼저 챙겨보셔라. 다만 이런 건 혜택이 있는 대신에 페널티가 있거든요. 중간에 깨면 여지껏 받았던 거 토해내세요. 혹은 그 이상으로 토해내세요 하는 페널티들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절대 깨지 않을 정도. 아유 저거 깨봐야 얼마 돈도 안 되는데 그냥 끝까지 가져가지 뭐 할 정도로 한 5만 원 정도씩 매월 이렇게 붓다가 1년 지나면 1만 원 정도 늘려서 6만 원씩 7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안 건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믿음의 상품들 이런 네. 것들은 믿음이 깨지면은 대가가 커집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 40대가 되면 뭐 네. 요새는 양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결혼한다, 출산한다 이때 특히 한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쪼들린다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될까요? 이 3040 세대들의 특징을 보면 요즘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맞벌이 하시면서 소득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둘 다 돈을 벌다 보니까 누군가 돈을 맡아가지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네 돈, 네 돈, 내 돈, 내 돈. 독립재산제.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되거나 지출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면 그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소득이 2배로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 통제 잘 하셔야 되고요. 꼼꼼하게 얼마의 돈이 언제 나갈 것이냐 매달 지출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큰돈 나갈 일들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차를 산다거나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는 게 매월 생활비도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그 달에 혹은 그 앞뒤로 전후로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병원비. 한 1,000만 원은 깨지더라고요. 그렇죠. 기저귀는 버릴 때도 돈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생활비들이나 목돈 들어갈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꼼꼼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미리 큰 돈 들어갈 일을 모아두시되 그 큰 돈 들어갈 때 아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 사려고 3,000만 원 모았는데 다 모아놓고 그때 가가지고 중고차로 사서 한 1,000만 원 아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1,000만 원 요 아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윳돈 없어도 될 돈으로 투자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럴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손해봐도 되는 돈 그런 돈이 돈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뭐 1,000원짜리 한 장도 잃어버리면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출을 하기 위해서 모은 돈 중에 일부를 아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은 조금 어차피 쓰려고 모은 돈이니까 이건 공격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빼놓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니까 큰 돈 지출할 때 얼마가 지출되는지 1번 먼저 꼼꼼히 계획을 세워보고 2번은 그 돈을 지출할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지를 고민해가지고 아낀 다음에 재투자하는 거 요걸 꼭 기억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요새 보니까 그 밀렸던 결혼식이 많아가지고 예식장 굉장히 붐빈다고 하는데 출산 계획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이것도 이제 수급의 원칙이잖아요. 신혼여행 비용도 코로나 이전보다 뭐 편도 50만 원 맞아요.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영유아가 태어나 보세요. 전기료, 이 냉난방 요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시나리오에 넣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 30대 중에 지난해에 아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내가 집을 샀다. 네. 이거 내 노후 준비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거든요. 요거 잘한 건가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끌이라고 해봐야 영끌의 기준이 나라에서 한도를 둔 LTV, DSR 그걸 꽉 채운 걸 영끌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 진짜 영끌, 위험한 영끌은 뭐냐면 그 규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반밖에 대출이 안 된대 2억 5천만 원. 근데 우리 수중엔 1억밖에 없어. 부족하네. 그럼 부족한 돈을 신용대출 혹은 P2P 대부업체 이런 데까지 정말 빌릴 수 있는 데는 다 빌리고 긁어 모아가지고 집어넣은 걸 영끌이라고 봐야 되지.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규제 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사신 경우에는 어차피 그 규제가 소득 대비해가지고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빌려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쨌든 안정적인 하나의 주거 대책은 마련을 한 거니까 다른 곳에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게 뭐 주택연금이나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런 것들도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쓰면 역시나 좋은 거라서 주택 마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 영끌, 리얼 영끌, 신용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집을 사신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마 영끌이라 하면 포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좀 예단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좀 예. 차분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축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마 잠깐 말씀만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5, 60대는 당장 은퇴가 눈앞에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줄일 거 줄여야 되죠. 고정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되고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어디서 줄이느냐는 대부분 대출 이자라든가 쓸데없는 보장성 보험료 이런 거에서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거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1번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쓸데없는 보장성 보험이라 야
이게 어떤 게 쓸데가 있고 없는지 요거 가리는 것부터 우리 보험 얘기 한번 해볼까 봐요. 조만간. 네, 알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